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신교재 56페이지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그리고 이제 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요 세 가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그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개념의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산점 관련해가지고 뭐 소멸시효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기간 그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제 보시면 국내우편물에 손해배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는 말 자체는 자, 여러분들 위법한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서 위법한 행위로, 즉 위법이란 말은 여러분들 고의하고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배상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떤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한 만큼 그 손해를 만회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가 바로 손해배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요거는 위법한 행위는 아니에요. 위법한 행위는 아니고 자, 어떤 공권력이 적법한 행위를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나타난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메꿔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자, 그런 건 그래서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기인한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둘 다 요로 인해 가지고 위법한 적법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재산적 손해 내지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손해배상,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떤 재산적 손해,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양자의 차이점은 위법한 행위에 기한 것이냐 아니면 적법한 행위에 기한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자, 위법한 행위 속에는 여러분들 배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행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들어갈 게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재산적 손실, 재산적 손해하고 무관하게 어떤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체국, 우천 간서 쪽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제도는 잘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자면 자, 재산적 손해 손실을 기준으로 요 손해배상 손실보상과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를 구분하고요. 또 적법하냐 위법한 행위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손실배상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부가취급 여부와 관련해서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뭐 부가취급 그런 것들과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양자 세 개죠. 이 세 제도를 잘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손해배상 보시면 우편 간서가 고의나 잘못. 자, 여러분들 요 위법 속에 자, 뭡니까? 고의나 자, 과실이라는 말 대신 우리 교재에서는 잘못이란 말을 써놨네요. 그래서 고의나 잘못으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대해서 끼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제도. 되게 쉽게 이렇게 풀어 설명해놨네요. 그걸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보시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재산적 보전을 말하는 것. 그래서 위법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한번 볼까요? 적법한 행위 때문에 생긴 손실을 손실보상이라고 하고 재산적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좀 시험에 출제도 많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출제할 내용도 많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자. 이제 일단 청구권자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발송인입니다. 그렇지만 수취인도 가능하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발송인 또는 이제 그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송인에 한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게 우편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편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발송인에 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때 이제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저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편 간서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손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요런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면책 규정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재산적 손실, 그러니까 우편물에 대한 어떤 손해가 너네들 때문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나 아니면 우편물 자체의 성질이라든지 그 자체의 결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자, 이거는 좀 우편물에 대해서만 좀 특이한 규정인데요. 자, 보시면 우편물을 교부할 때, 자 보세요. 외부의 파손의 흔적이 없고, 그러니까 외부 자체에 파손이 흔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내용물 자체에서 파손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네줄 때 외부에 파손이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무게의 차이가 없을 때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편물에는 특이한 손해배상 면책 규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가 자,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우편물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교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뭡니까? 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책 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인데, 자, 손해배상. 물론 이제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완전 보상, 완전 배상. 그러니까 그 어떤 우편물의 가액에 해당한 만큼 배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우편법에서는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한도라 그래서 그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도가 나오고 실제 손해액이 나오면 항상 뭡니까? 작은 쪽, 적은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손실액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손해배상액보다 적을 때는 실제 손해액. 그럼 반대로요. 손실액이 손해배상액보다 크다면 손해배상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도액을 갖다가 배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내 우편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한도는 자, 물론 이제 그 어떤 우편물을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관련돼서 그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정리하시고 실제 이제 한 2주 전쯤이었나요? 그 실제 이제 실강 수업을 해보면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표라고 그래도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편물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 우편의 종류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한도, 그 다음에 이제 지연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그런 것들 여러분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실제 이제 보면 보통 판서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손해배상이 되려면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통상 우편물, 일반 소포편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연배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표를 이제 보실 때 손실, 망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이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서졌다 그럴 경우에 보세요. 최고 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상 우편물의 최고 한도는 자 보세요. 등기 취급, 뭐 당일 특급, 이길 특급 모두 얼마입니까?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그 다음에 소포편물 같은 경우는 자 소포편물 같은 경우는 50만 원 되어 있죠. 그래서 10만 원, 50만 원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있고요. 소포편물 있다. 등기 취급되지 않은 것은 손실 망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주지 않는다. 다만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50만 원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뭐 국내 특급과 관련해서 당일 특급이든 이길 특급이든 다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손해배상의 한도가 우리 등기 취급한 것을 따라간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요거랑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배웠던 그 배달 기한이 있잖아요. 그거랑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통상 같은 경우는 접수 후 3일 이내라 그랬죠. 반면에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 후 다음 날까지 했던 거, 그런 거랑 잘 비교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계속 그 책을 갖다가 좀 유기적으로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연 배달과 관련해서는 자 보세요. 등기 취급된 거. 자, 등기 통상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연 배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거는 배달 기한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갖다가 진도별 모의고사를 이번에 또 새로 많이 만들면서 학생들하고 체크를 할 때 그 케이스 사례를 갖다가 좀 그렇게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배달 기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한도와 같이 섞어서 그렇게 내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유기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등기 통상 같은 경우 자 보세요. 등기 통상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손해배상이 대상이 된다고요? 접수 후부터 5일 지난 그 배달분부터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 통상 같은 경우는 접수 후 3일이 지나야지 지연 배달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 기한은 등기 후 접수 후 3일 이내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배달 기한에 지났다고 바로 손해배상, 지연 배상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고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D+5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배달분부터, 자, 이때는 우편 요금뿐만 아니라 등기를 취급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취급 수수료까지 그렇게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 그때는 언제요? 접수 후 5일까지 이렇게 좀 5일 이후부터 도착한 부분부터는 그렇게 지연 배상을 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특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험에 이제 주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당일 특급 잘 보셔야 돼요. 당일 특급이라는 것은 접수 후 언제까지죠? 접수 당일 20시까지 배달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 다음날 배달됐다. 다음 날인데 다음 날 중에서도 이제 배달 기한에서 만 24시간이 지난 경우,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 지연 배상에 대한 그 배상 한도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전에 제가 당일 특급으로 배송을 의뢰했는데 그게 원래 오늘 20시까지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날 오전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자, 이때는 뭡니까? 배달 기한은 지났지만 만 24시간은 안 지났죠. 자, 그때는 우편 요금이냐 아니면 국내 특급 관련해서 특급 수수료냐, 수수료냐, 그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실제로도 기출이 됐던 겁니다. 자, 당일 특급이 그 다음날 20시 전까지 만약에 배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뭘 한다고요? 국내 특급 수수료를 갖다가 지연 배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내 특급 수수료를 지연 배상한다. 반면에 이제 만 24시간이 지났다. 그때는 우리 다른 어떤 지연 배상과 마찬가지로 우편 요금하고 국내 특급 수수료하고 같이 그렇게 지연 배상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포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자 우리 보세요. 그게 조금 다른 부분 좀 잘 기억하시고 자. 저기 당일 특급은 그렇게 보시고 먼저 1일 특급 하나 볼게요. 자, 우리 통상 우편물과 관련해서 1일 특급은 원래는 다음날 24시까지 배달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후에 배달이 됐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 그때 받았던 수수료에 대해서 지연 배상으로 그렇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자, 소포 같은 경우 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일반 소포 등기 취급이 안 됐죠. 당연히 지연 배달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는다. 반면에 등기 같은 경우, 자, 일반 통상 우편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 후 5일 이후부터 배상을 해주겠지만 요거는 3일 이후입니다. 왜요? 배달 기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통상 우편물에 대한 배달 기한은 접수 후 3일이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소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기한은 접수 후 다음 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틀이 지난 접수 후 3일 그 이후부터 만약에 배달이 된다면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그 수수료를 갖다가 지연 배상액으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특급은 저기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우편물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20시까지를 기준으로 20시 전에 도착이 됐다면 지연 배달이긴 하지만 뭐만 묵으면 된다? 국내 특급 수수료만 지연 배상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시가 지나면 다 같이 묵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는 암기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암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사례에다가 좀 접목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그렇게 잘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매번 이게 기출문제 제가 작업을 할 때 보니까 매해 한 문제 정도는 좀 케이스 문제, 사례식으로 그렇게 좀 나왔더라고요. 사례라고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단편적인 암기를 한다고 문제를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좀 케이스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 보세요. 파손, 훼손, 분실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손실, 분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상을 하지만 실제 손해액이 최고 배상 금액보다 적을 때는 실제 손해액으로 배상한다. 그 표현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최고 배상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실제 손해액이 배상 한도액을 넘었다. 그러면 뭡니까? 배상 한도액을 배상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적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취급
자, 등기 취급하지 않은 우편물은 손해배상이 청구의 대상이 아까 안 됐죠. 그래서 일반 동상 우편물, 일반 소포 우편물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접수한 날을 말하고,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지연 배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 같은 경우는 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량도 많고요. 또 교통도 많이 혼잡하니까 그때는 부득이하게 지연 배달되더라도 지연 배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설, 추석, 특수한 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서 늦게 배달하는 경우나 아니면 우편 번호를 잘못 표시하거나 수친 부재 등.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면책 규정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우편 간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니네 발송인 측, 즉 발송인이나 수친의 잘못으로 이렇게 지연 배달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2014년도 기출 문제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구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손해배상 여러분들 만약 실제로 한번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관련되는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차 자체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그 시험에 날 만한 그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자, 우편물 수취 거부와 손해신고 접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발송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편물을 수취 거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면책 규정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정당하게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과 대비해가지고 자, 이게 만약에 너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으면 이걸 수취하지 말고 정당하게 수취하지 말고 수취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신고하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고를 갖다가 받았다면 직원은 자, 그 배달한 직원은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업무 담당자는 뭡니까? 이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야겠죠. 이런 사고 접수 내역을 딱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배달 우체국에서 검사를 요청합니다. 배달 우체국에 검사를 요청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와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번 신고 사실의 검사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배달 우체국에서 이제 뭡니까? 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우편물이 아까 우리 봤던 불가항력의 사유나 아니면 면책 규정에 해당하는 뭐 불가항력이라든지 외부 파손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거 살펴보겠죠. 그렇게 봐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네 측에서 잘못한 거다. 아니면 이거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뭡니까? 그렇게 이제 통보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했네. 그럼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이제 손해검사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이 손해와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손해예상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결정함에 있어서 우편 간서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발송인이나 수취인 측, 즉 청구인 측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관하도록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날짜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와 관련해 가지고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국내 우편물 반환 청구 기간 요거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공부하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가지고 같이 좀 정리를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날짜는 아닌데 담아 보세요. 언제까지요? 보세요.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취 거부자, 보통 이제 수취 거부자가 신고한 사람이겠죠. 신고인에게 손해검사에 참관하도록 연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5일. 자, 이건 어떤 일이에요? 수취를 거부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수취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참관하도록 연락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관한 가운데서 그 손해액을 갖다가 산정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손해배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제 구체적인 그 손해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있죠.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계속 뭡니까? 혹시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닌 건 아닌가? 그게 계속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등장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죠. 1번,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어떤 그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라는 것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권리가 소멸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한 20년 전에 내가 받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어떤 법적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지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뭡니까? 남아있는 자료도 없을 거고 담당했던 분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정보도 없을 거고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해요. 그래서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인지, 그러니까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라면 그 청구가 어쨌든 유효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그냥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건데요 이러면서 당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보고, 그 외에 이제 2번부터 5번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우리 면책 규정, 그 다음에 5번은요 발송인과 수취인이 청구권자인데, 이때 수취인은 발송인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 승인을 과연 얻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청구 심사가 끝나면 적정한 감정기관의 의견이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배상 금액 결정하겠죠. 그래서 배상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청구인에게 그 손해배상 결정력, 자,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 우편물에서는 이런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상액으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발송인에게 보내야 되겠죠. 청구인에게. 그래서 청구인은 금융창구를 통해 이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금융창구에서 그만큼 이제 자기가 수긍을 해버리면 받아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편관세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배상 금액을 우리가 무조건 수긍을 해야 하고 무조건 따라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분은 권리 구제의 길로서 소송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제 그럼 손해배상을 해줬으면 그 우편물에 대해서는 누구께 될까요? 자, 그럼 자, 공평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배상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 물건, 뭐 남아있는 파손됐던 그런 거 있잖아요. 잔존물, 그런 것은 우편관서의 소유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전부 배상을 했다면 그 잔존물에 대해서는 우편관서가 이제 그걸 뭐 어떻게 하든 남아있는 걸로 뭐 활용을 하든 아니면 버리든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일부만 배상을 해줬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물에 대해서는 다 전부 그 우편관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배상한 우체국에서 반송불능 우편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반송불능, 그러니까 못 돌려준다. 그래서 그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고요. 다만 수리 비용 등의 일부 손해를 배상했다면 우편물을 내어줄 수 있다. 이 표현도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도 이거 증거를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손해검사 조사서 한 통은 우편물과 함께 수취 거부자에게 보내고 한 통은 해당 우체국에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손해가 없다라고 받았을 때 그럼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의 제기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제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손해가 없는 거구나. 그럼 내가 수긍을 한다면 그냥 그 손해검사 조사서를 받고 우리 청구인에서는 그냥 뭐 자기 할 일은 다 한 거니까요. 그렇게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기타 법적 사항이라고 되는데, 자,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송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물었는 게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렇게 기출도 됐었어요. 발송한 다음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다. 그렇게 제가 조그만하게 써놨죠. 그거 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 요거는 좀 다릅니다. 자, 단지 청구권은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되지만 아까처럼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았으면, 그러면 손해배상 결정서라는 것은 벌써 손해검사를 하고 조사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명확한 어떤 부분에 대해 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도 남아있고 다 조사를 마친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좀 더 지나더라도 뭐예요? 이 사람은 진정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결정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시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시효는 5년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은 그 청구인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 아니다. 그래서 요거랑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1년, 그 다음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았으면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손해배상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 금액에는 만족 못한다, 수긍 못한다. 그러면 이를 제기하면 뭡니까? 그걸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 이때는 무슨 소송?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고의 또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국가 배상. 지금 이게 국가 배상이라는 거 손해배상 있죠. 손해배상은 전형적인 이렇게 삼면 구조잖아요. 국가가 있고요. 자, 우리 우편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청구권자 할게요. 자, 이 사람에게 단순히 과실, 뭐 잘못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 얘가 잘못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국가가 자기 직원을 이 직무행위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국가도 역시 배상의 의무자가 되는군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만약 이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잘못,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이나 단순한 잘못이면, 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거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손해배상을 당해버리는데, 그래서 뭐 그 자신이 뭐 월급도 물론 받으면서 일은 하지만 손해배상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사한 일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일에 있어서 되게 효율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국가배상 청구권에서는 자, 어떻게 일반적으로 본다? 단순한 과실 잘못일 때는 청구권자는 국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요.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원칙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편 직원 쪽에서 이게 작은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있다. 아니면 고의가 있다. 그럼 뭡니까? 청구권자로서는 양자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하더라도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은 국가를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고요. 그때는 국가는 이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물어줬으니까 너한테 우리가 배상한 금액만큼 뽑아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 해가지고 달아놨죠. 그거 여러분들 확인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출 뭐 문제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 결정서네요. 결정서는 아까 몇 년이었나요? 5년이었죠. 그죠? 5년. 자, 도달, 우편물을, 자, 결정서, 뭐예요? 도달한 때부터라는데, 아까 보지,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 안,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2번은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간서, 배달 간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아니죠. 발송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수취인도 발송인의 승인을 얻었다면 가능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오늘 수업이 좀 너무 많은 날이라 가지고, 자, 여러분들 3번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보금 취급 시는 신고 가액을 배상한다. 자, 우리 국내 여러분들 좀 보세요. 국내 그 우편물의 보험은 자, 우리 신고한 가액만큼 배상을 합니다. 보험일 때는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많이 신고하면 그만큼 뭡니까? 보험 취급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적정한 금액만큼 해야 되고요. 반면에 국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4번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발송한 날, 다음 날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손실보상이거든요. 자, 손실보상. 자, 손실보상은 여러분들 그 앞에 우리 봤던 우편 그 보호 규정이 있죠. 뭐 부득이한 경우에, 뭐 급박한 경우에 뭡니까? 남의 집 담장이 없는 어떤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공터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지나갈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농사 지었던 거 막 그 우편 트럭이 막 밟고 지나가가지고 농작물이 다 훼손됐다든지 그러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편 간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틀려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법리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이제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최소한 구분하실 수 있어야죠. 다른 뭐 행정직 직렬들은 다 행정법 다 공부하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해배상, 손실보상 정도는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손실보상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있죠. 우리 우편간서 보호규정과 관련되는 그런 일을 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재산적 손실이 생겨야 돼요. 근데 자, 이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손실보상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요건 자체가 적법한 행위예요.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자, 재산적
손실이 생기고요. 근데 단순히 재산적 손실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재산적 손실이 어때야 된다?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별한 희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손실보상의 요건입니다. 적법한 행정 이행, 우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한 재산적 손실이 수인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일 경우에 그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밖에 자국이 우리 농작물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밭을 그냥 살짝 지나갔다. 그럼 재산적 손실 무 한 뿌리, 배추 한 포기 그 정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그 우편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보세요. 손실보상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해배상이 발송한 날로부터 1년하고 요건 안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발생한 지가 15년,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몰랐어요. 미국에 너무 좀 과장이 심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해외 유학을 가서 한 4년,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5년 전에 그 사이에 우체국 아까 운송을 하다가 우리 논이나 밭에 재산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벌써 뭐예요? 발생한 것은 5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이 그 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안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관적인 표상,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때 안날로부터 1년 아니면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그렇죠. 손해배상보다는 손실보상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해배상은 그런 거 개인자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발송 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손실보상은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등의 절차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제가 밑줄 그은 부분 있죠. 자, 그 부분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 보세요. 도와준 사람에게 줄 보수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자, 이런 청구서를 그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관할 우정청장이 제출을 멀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속 우체국장, 그러니까 그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 우체국에다가 제출하면 그 소속 우체국장은 누구를 한테? 관할 지방우정청장. 그 단계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운송원이 있다. 그럼 운송원이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소속 우체국에다가 우리는 청구서를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소속 우체국장은 누구에게? 관할 지방우정청장. 그래서 이때 관할 지방우정청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사를 한 다음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적정한 보수, 그러니까 청구한 보수나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정확한 어떤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좀 출석해서 너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봐라. 그럼 의견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실이 전제로 하지만 그게 없으면 여러분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같은 경우는 그런 재산 손해 유무, 그다음에 부가 취급 유무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한번 보시면 자, 우정사업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실보상은 아까 뭡니까? 소속 우체국장을 거쳐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청구하는 것과 달리 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이거는 뭡니까? 전국 표준적으로 여러분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한 그 이용자 실비지급제에 지급되는 어떤 그 내용들, 그 실비 그 지급 그 범위를 갖다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우정사업본부장, 요게 기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제공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교통비 같은 그런 실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래서 2번 부가 지급, 그다음에 재산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주관적 표상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방금 3개 공부한 거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우편물 반환 청구권 할 때 그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하면 우리 이제 우편법에서 나오는 기산점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급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고 문서나 구두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 등을 참고해가지고 신속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신고한 자가 무기명, 그러니까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있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뭡니까 막 댓글로 막 아니면 전화상으로 막 너 때문에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신고자는 제외되어 그래서 기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을 때만 인정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실비 지급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 그러니까 이건 요건 잘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있죠. 그러면 역시 그 청구권이 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면 이제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온 건데 보세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때는 이용자 실비 지급이 제한된다. 그 다음에 우체국을 2번 이상 방문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해 가지고 2번 이상 방문한 경우에지 우편 가서 잘못 없이 자기가 뭡니까? 그냥 우체국에 그냥 바람 쐬러 왔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비 같은 거 지급해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편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그렇게 우체국을 방문했다면 당연히 이용자 실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의 범위와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우편에서 나눈 건 하나입니다. 아까 2회 이상 방문했을 때죠. 그때는 뭐 준다? 그렇죠. 문화상품권, 많은 상당의 문화상품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머릿속에 하나, 둘, 셋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국제우편 가서도 또 공부하겠지만 EMS라는 국제특급이 있거든요. 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종추적 조사를 갖다 청구를 했는데 이걸 지연을 해버렸네요. 자, 이걸 갖다가 며칠? 3일 이상 지연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EMS 발송권 3kg. 자, 3kg가 아니고 3만 원 걸리죠. 아이고, 제가 3만 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3일 3만 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진짜 재수 없는 경우 있죠. 자, 우리 EMS로 보냈는데 그 물건이 한 달 동안에 2번 이상이나 손실되거나 망실됐으면 이거는 진짜 도의적인 책임으로 뭐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는 별도로 하고, 자, 이거는 2회 이상 한 달 동안 월 2회 이상 손실, 망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경우에는 뭐랄까? 10kg까지 자, 우리 그런 EMS 이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딱 3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자, 이때는 보험 가입했느냐, 안 했냐,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손실 망실이 생긴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기출 확인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 제가 설명했던 거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기준을 공표한다고요? 우정 사업본부장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자, 그 밖의 청구 및 계약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강의를 좀 많이 찍기를 좀 원하셨는데 아무튼 좀 최대한 뭐 짧게라도 그렇게 해서 좀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